가장 좋은 신호는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졌는가, 집값이 낮아졌는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겠죠. 적어도 둘 다 되면 좋고, 적어도 하나는 돼야죠. 그것도 아니면 우리나라 경제가 호황이 와서 야 이제 경제 위기 지나갔고 이제 막 다시 잘 될 것 같아. 아니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신상화 대출 말고 그냥 지금 빚내서 집 사라, 경기 부양해야겠다, 이런 신호가 있으면 내 집 마련을 좀 적극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덕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거인의 정원이라는 출판사의 마케팅 이사를 본업으로 하고 있고요. 또 신사임당 채널에 이제 PD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자로서 부동산 투자를 2016년부터 해오고 있는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시장 분위기라고 하면 너무 큰 주제거든요. 사실 이게 뭐 이제 우리나라 주식으로 치면 요즘 주식 시장 어떠냐, 코스피 어떠냐, 이렇게 큰 얘기인데 그렇게 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부동산 시장은 좋지 않습니다. 매매가도 전국적으로 하락이 이어지고 있고요. 전세는 조금 강세인 지역이 많이 있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엄청난 폭등 지역은 아니니까. 그래서 부동산 전체의 상황은 좋지 않다, 하락 중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개별적으로 조금 보면은 되게 많이 달라요. 이게 일괄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지역 따라 다르고요. 서울 수도권이냐, 뭐 지방이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아파트, 그것도 500세대 이상, 뭐 역 주변에 어떤 그런 20년 이내의 아파트냐, 아니면 빌라냐, 오피스텔이냐, 지식산업센터냐에 따라 너무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서울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역세권의 아파트들, 특히나 신축 아파트라든가 대단지 인기 있는 아파트들은 가격이 21년 고점에 비해서 90%? 95%까지 회복한 지역들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마포구라든가 뭐 흑석동이라든가 뭐 중구라든가 서울역 주변이라든가 뭐 동대문이라든가 이런 쪽만, 강동구도 있겠죠. 이런 쪽만 가더라도 뭐 전고점 대비 한 80% 수준 되게 많습니다. 한 20%밖에 안 떨어요. 10억짜리가 한 8억 된 정도? 그리고 잠실이라든가 강남 쪽, 이런 쪽 어떤 아파트를 가면 거기는 거의 20억 하던 거에 한 19억 수준으로 거의 회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가서 요즘 부동산 침체장이라고 안 좋다고 하던데 하면은 거기 분들은 전혀 안 맞죠. 23년 초에는 뭐 한 25% 떨어졌다가 지금은 거의 다 회복했고 전고점 가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물론 거래가 좀 잘 안 되지만, 반면에 똑같은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서울의 외곽권, 은평구라든가 상계동, 중계동 이쪽이라든가 뭐 아니면 쌍문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구로 쪽, 금천구, 이런 외곽 쪽의 비인기 지역 쪽으로 가시면 그쪽은 아파트 가격이 고점 대비 30% 정도 떨어진 곳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도 금매도 많이 나와요. 그쪽은. 그래서 거기는 부동산 되게 안 좋아, 지금 잘 안 팔려, 가격 안 올라, 요게 또 맞는 시장인 거죠. 반면에 이제 빌라 시장으로 간다고 하면 뭐 정말 강남의 핵심지 이런 데 아닌 이상은 빌라는 지금 뭐 경매 건수도 폭증하고 있고 굉장히 매물도 많고 가격도 급매로 다들 팔려고 하는데 사주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래서 빌라 시장은 뭐 서울의 아파트와는 달리 훨씬 더 안 좋다고 좀 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전국 전반적으로는 매매가가 뭐 하락하거나 정체되어 있는 건 맞지만 지역별로, 그리고 어떤 가격대별로 지금 사실은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상급지는 별로 안 떨어졌어, 고점 대비. 근데 하급지로 갈수록 마이너스 30%, 많게는 마이너스 40%, 뭐 대구의 어떤 뭐 입주 물량 많은 대구 같은 데는 뭐 마이너스 50%, 이런 지역들도 있다. 즉 양극화가 된 그런 침체장이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게, 지금 상급지는 가격이 별로 안 떨어서 올라가 있어. 근데 인기가 떨어지는 하급지 아파트라고 지금 제가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관심 많으시니까. 이쪽은 막 30, 40% 떨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죠. 하나는 이게 유지되는 거예요. PD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양극화가 유지가 돼. 강남, 잠실, 뭐 용산, 뭐 목동,
아니면 뭐 분당 이런 곳은 별로 안 떨어져. 근데 외곽권 혹은 경기도의 어떤 그런 뭐 북부 남양주 뭐 이런 외곽 인천 이런 곳은 가격이 쉽게 못 올라. 이게 쭉 가격이 유지가 되면 이게 이제 유지가 되는 양극 화장이 있을 거고,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시는 내가 가고 싶은 요 상급지 좋은 아파트들의 가격이 똑같이 3, 40% 떨어져 주는 대하락장, 진짜 대세 하락장. 2022년 한 10월에서 2023년 1, 2월 정도까지. 그때는 강남 잠실도 막 25%, 30% 이렇게 떨어졌었단 말이죠. 그게 와주는 이런 대하락장이 올 수가 있고, 반대로 이런 양극화 상태에서 요 가격이 20, 30% 떨어진 얘들이 이렇게 다시 올라가 버리는 그런 또 상승장이 올 수도 있겠죠. 크게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고 볼 때,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는 질문은 되게 어려운 질문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은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부동산 투자를 이제 처음 공부를 한 건 2004년 정도 됐고, 2004년부터 공부를 했고, 돈이 좀 생겨서 실제로 제가 투자로 수익을 거둔 건 2016년부터인데, 그땐 예측이 되게 쉬웠어요. 전국의 그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상급지고 하급지고 다 낮아. 비슷해. 그리고 전세가는 엄청 높아. 그래서 적은 돈으로 갭 투자를 할 수가 있었고, 이거는 우리나라 소득이나 성장률이나 금리는 거의 제로 금리 수준이고 정부에서 빚내서 집사를 하는데 집값이 너무 낮다. 특히나 대구나 부산이나 울산 같은 지방 부동산이랑 비교했을 때 서울이 너무 싼 거예요. 명확하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정말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말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서울 수도권의 집값은 소득 대비 굉장히 여전히 상당히 비싼 거품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지금 1%대 성장으로 경제 성장이 안 되고 있고, 지금 금리가 인하된다고 하지만 미국에서 올해 뭐 6월 이후에 이제 0.25%씩 내리겠다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미국 얘기고,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이미 미국보다 3% 가까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금리 내리려면 한참 남은 거예요. 그러면은 뭐 금리 인하 정책 이런 거 나왔을 때 경제가 갑자기 확 좋아질 거냐? 미국은 경제가 좋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다들 힘들어 하시지 않습니까? 경제가 좋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에서 지금 막 빚내서 과거처럼 1.9% 이런 금리로 대출 막 LTV 80% 소득 수준 이런 거 보지 않고 막 대출 해주냐?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은 남은 거는 공급이나 수요 쪽인데, 수요 쪽은 지금 비싸서 많이 쪼그라들어서 거래량이 적단 말이에요. 공급이 서울이 엄청나게 부족할 거냐? 그럼 내년까지는 서울 공급이 그렇게까지 막 부족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올해는 조금 부족하지만 내후년부터는 좀 부족해질 거예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집값이 지금 막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돈 잘 빌려주고, 금리 낮고, 뭐 공급 부족하고, 막 투자 심리 불붙기 직전이고, 주식과 비트코인이 화랑이라서 돈 번 사람들이 야 이제 부동산 좀 투자해 볼까, 서울 부동산, 이런 분위기가 절대 아닌 거죠. 그러면 맞추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은 상승할 가능성도, 전반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면 요 지금 양극화된 요 낮은 떨어진 외곽권이 가격을 이렇게 올라갈 거야. 키 맞추기로. 이거 2017년부터 21년 사이에 상승세 때 많이 보셨죠. 강남 오르면 그 다음에 잠실 오르고, 잠실 오르면 그 다음에 뭐 성동구 오르고, 그 다음에 뭐 중구 오르고, 그 다음에 서울 뭐 은평구, 상계동, 중계동 오르고 나면 뭐 인천 오르고, 그쵸? 일산 오르고, 김포 오르고. 김포가 서울의 외곽보다 하급지잖아요. 근데 이제 김포가 오르려면은 서울의 외곽지가 올라줘 얘도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장은 대세 상승장이 와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저는 되게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장이 오더라도 지금 우리의 경제력 수준이나 정책이나 이런 주택구입 부담 지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과거처럼 대세 상승으로 팍 올라가는 전고점 뚫고 그 가능성은 되게 낮다고 좀 보고 있어요. 적어도 한 2년 안에는. 그런데 그 가능성은 낮게 보지만, 그러면 가격이 양극화로 좀 보합으로 갈 거냐, 혹은 점진적으로 요 상급지가 조금씩 하락을 할 거냐, 한 2, 3년에 걸쳐서. 요거의 가능성을 저는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상급지가 폭락해서 요 키를 맞추는 것도 가능성이 낮다. 요 확률도 한
크게 뭐 경제 위기가 터진다거나 뭐 전쟁 이슈가 있다거나 뭐 갑자기 미국에서 뭐 금리를 더 급격하게 올리는 뭐 이런 중대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상급지가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서울의 상급지가 뭐 20% 30% 지금 가격에서 더 폭락하는 그런 일은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래의 집값이 어떻게 될까를 예측을 해서 행동을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이면 올라가면은 그럼 뭐 빨리 사야 되는 게 좋은 거고, 내려갈 것 같으면은 더 기다렸다가 바닥에 사면 좋은 거겠죠? 아니면 보합이라고 하면은 뭐 내가 준비가 됐을 때 언제든 사도 괜찮은 가격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자꾸 맞추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누구 말이 잘 맞지? 아니면은 내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이렇게 될 것 같아. 저는 그렇게 공부가 투자를 하시기에는 지금 시장이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대해서 집값이 올라갈 때, 보합으로 유지가 될 때, 2, 3년에 걸쳐서 서서히 하락할 때, 그리고 대폭락이 왔을 때 급격하게 그 경우에 내가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다 짜놔야 돼요. 지금은 뭘 하나 선택을 해서 앞으로 집값이 뭐 보합이 되거나 2, 3년에 걸쳐서 하락할 가능성이 남덕현이라는 사람이 높다고 했어. 그러면 서둘지 않고 좀 시장을 관망하면서 노려봐도 되겠네? 뭐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예상, 지금 시장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4월에 총선 끝나고 정부에서 야, 이제 이번에 이제 2월 26일부터 스트레스 DSR이라고 해서 대출을 되게 적게 빌려준 능력에 맞춰서 타이트하게 빌려주는 제도가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대출을 조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 국제 협약에 의해서. 4월 총선 지나고 나서 이제 뭐 선거가 끝났으니까 정책이 좀 변화할 텐데, 야, 지금 우리나라 서울 집값 너무 비싸니까 이 기회에 좀 거품 좀 빼야겠다. 미래 성장을 위해서 정부나 국가기관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대출 쪼이게 하고, 뭐 신생아 특례 이외에 어떤 작년에 나왔던 특례 보금자리 이론 같은 정책 안 하고, 대출을 쪼이고 능력에 맞게 빌려주고, 그 다음에 어떤 취등록세 다주택자 취등록세 중과 정책 이런 거 안 풀어주고, 계속 규제로 쪼이고 이러면 집값이 보합으로 보합이나 하락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근데 그 수준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제대로 거품을 빼보자. 정부가 대출을 막 그냥 유지가 아니라 없애요. 좋은 정책 막 없애. 저렴한 금리로 빌려주는 거 없애. 그 다음에 이제 3기 신도시 쪽에 그 서울 외곽에 땅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공급을 막 해. 막 지어. 지금은 이 건설사들이 어려우니까 정부에서 공공주택에다가 지금 주택을 안 짓고 있어요. 아파트를 쉽게 말해서. 왜냐면 지금 분양이 어려운데 국가가 나서 아파트 SH에서 이런 데 지어버리면은 2, 3년 뒤에 공급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민간 아파트도 안 사줄 거 아니야, 사람들이. 저기도 새 아파트 생기는데? 그럼 민간 건설사는 더 망하겠죠. 그러니까 안 짓고 있는데 정책이 총선 끝나고 이번 기회에 망할 회사 망하게 하고 미래의 서울 수도권 공급 부족하지 않게 대규모로 빨리빨리 짓자. 그다음 가격 폭락이 좀 오더라도 받아내보자.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이게 더 표에 유리하다면. 그러면은 집값이 폭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서울 이 상급지 집값이. 왜냐면 공급 물량이 막 많아. 그리고 미래에 내가 마포구에 한 12억, 13억짜리 아파트는 사고 싶은데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경기도 창릉 신도시에 정부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공공으로 막 6억에 33평 분양합니다. 그럼 13억에서 6억인데 한번 가볼까? 근데 거리가 좀 멀죠. 마포에서 창릉 신도시는. 근데 창릉 신도시 바로 밑에는 서울이 은평구잖아요. 은평구에서 내가 한 10년 된 거 한 10억 주고 사느니 9억 주고 사느니 저기 창릉 신도시 5억이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별로 차이 안 나거든요, 시간이. 그리고 저기 뭐 GTX-A도 생긴다고 하는데 그럼 그쪽으로 수요가 돌지 않겠어요? 그러면 외곽 보험도 가격이 또 더 무너지겠죠. 이렇게 양극화됐는데 이렇게 얘가 지금보다 더 무너져서 외곽이 막 마이너스 50% 이렇게 가버리면 아무리 상급지가 좋아도 내가 마포 살 때 13억이야. 근데 은평구 가면은 뭐 더 떨어져서 막 6억이야. 그러면은 은평구 가는 게 낫지 않나? 이 비용이 있는 것보다는. 그럼 마포도 한 11억으로 떨어지고 이게 연쇄 반응으로 또 상급도 조금 내립니다. 물론 강남 같은 핵심이 좀 다른 얘기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나는 보합이나 장기적인 하락을 생각하고 준비를 안 해놨어요.
플랜이 없었어. 그럼 이때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거죠. 2023년 1월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보면은 서울이나 강남이나 강동구 잠실 쪽에 마이너스 30%까지 떨어진 아파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거의 다 회복한 그런 지역들에. 근데 그 아파트는 한 달 정도만 그 가격에 나왔어요. 그 이후에 계속 5% 10%씩 올라갔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송파 헬리오시티 같은 아파트, 뭐 잠실 리센츠 이런 아파트들. 준비가 된 사람들은 그때 내 가용자금 모든 현금을 동원해서 대출을 동원해서 그걸 사는 겁니다. 싸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벌써 몇 달 전부터 이게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어디서 돈 빌리고 얼마까지가 적당하고 내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 짧은 한 달의 기간에 그거를 사람들이 포모해서 막 던질 때 금매로 또 5천만씩 후려쳐서 사는 거죠. 근데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기간을 그냥 헛먹에 지내가 버린단 말이죠. 반대로 정부에서 야 빚내서 집 사라, 또 막 대출 빌려주고 미국 금리나 2024년 하반기 갔더니 뭐 0.25%씩 두 번이 아니라 갑자기 막 1%씩 뭐 1, 2%를 올해 막 내려버린다. 아니면은 미국에서 이제 돈 찍어서 세계 경제 부양하자 이 정책을 하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이런 선진국들이 막 합심해서 한다. 아니면 중국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데 중국이 연말쯤 됐더니 이거를 잘 이겨내고 다시 부동산 위기 극복하고 경제가 성장하면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경제가 좋아질 게 예상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만약에 시너지가 나면 되게 최소한 보합으로 유지될 거라고 봤는데 상승으로 좀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은 내가 조금 더 매입 시기를 빨리 생각하는 것도 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언제 해야 될까요? 에 대한 질문은 저는 가능성을 보합이나 2, 3년에 걸친 하락을 조금 더 보고 있지만 상승 혹은 폭락까지 생각하셔서 각각의 시나리오일 때 내가 내 돈으로 어디를 살 수 있는지를 미리미리 계획을 다 짜놔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원론적인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가장 좋은 신호는요, 리치고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 김기현 대표님께서 하시는 좋은 앱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시면은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주택의 가격을 우리나라의 그 소득 대비 얼마나 이게 비싼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연봉 대비해서 PIR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요 수치가 과거에 비해서 뭐 옛날에 서울 평균이 뭐 한 10이었다라고 하면 한창 21년 비쌌을 때 뭐 23, 뭐 26 막 이렇게 가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요 수치가 적어도 아주 역사적인 평균 수준으로 좀 떨어졌는가를 좀 봐야 돼요. 근데 이 PIR 말고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주택 가격이 소득 대비 얼마나 비싼가 더하기 이것도 계산을 하고 동시에 금리를 계산을 해서 주택 가격이 10억인데 내가 소득이 1억이에요. 연평균 소득이 연봉이. 그러면 이건 10배죠. 내 연봉의 10배. 근데 주택 가격이 뭐 한 8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내 연봉 대비 8배니까 내가 집 사기 좋아진 거잖아요. 근데 금리가 막 2배가 됐어. 금리가 연 2%로 빌려줘가지고 내가 한 1억 빌리면 한 달에 뭐 20만 원 이자 냈는데 1억 빌리면 40만 원 내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얘가 많이 떨어졌어도 이자 부담이 느니까 전체적인 부담은 적게 줄어든 거죠. 집값도 떨어지고 금리도 크게 낮아졌다. 그러면은 시너지가 나서 내 구입 어떤 부담이 훨씬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보시면 서울이 역사적으로 가장 구입 부담 지수가 낮았던 2015년, 13년 요때를 보면 한 150 정도 나옵니다. 그럼 한 달에 월 150만 원 정도를 대출 이자를 갚으면 서울의 중간 정도 수준의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중간 가격에. 그러면은 뭐 지금으로 치면 서울 아파트 중간 가격이 한 중위 가격이 한 9억, 10억 정도 하잖아요. 그 정도 그때 기준으로 그 정도 하는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거. 그러면 중간 지역이라고 하면은 뭐 신도림이라든가, 그렇죠? 청량리라든가, 그렇죠? 동대문 쪽, 마포에서도 이 공덕 쪽 말고 서마포, 그렇죠? 그 정도는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정도 아파트 33평을 내가 월 150만 원 내고 살 수 있다. 그러면은 살 수 있죠. 근데 이게 2021년 한창 고점일 때는 36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너무 비싸진 거죠. 한 달에 360만 원 내면서 어떻게 이 아파트를 삽니까? 우리나라 그 전국의 중위 소득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급여 받으시는 분들이 250에서 300 정도 되시거든요. 세전 기준이에요. 세전 기준. 세전 기준 내가 250 받는데 150만 원 아파트 이자 낸다. 이것도 되게 쉽진 않죠. 근데 그래 내가 허리띠 딱 졸라매고 이거 평생 30년 동안 이거 가능하죠. 한 300만 원 되면 해볼만 하잖아요. 근데 내 월급보다 이 이자가 높은데 어떻게 삽니까? 그쵸? 근데 그 수치가 지금은 제가 기억하기로 한 260 정도까지 280? 요 정도까지 떨어진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어요 아직. 근데 이거는 주택구입 부담 지수는 두 가지가 떨어지면 많이 내려갈 수 있죠. 아파트 가격이 세 가지입니다. 변수가. 아파트 가격이 소득 대비해서 많이 떨어지거나 우리나라의 소득이 올라가거나 연봉이 많이 올라 임금이 많이 올라 경제가 성장해서 아니면 금리가 많이 내려가거나 그쵸? 그러면은 올해 뭐 총선 지나고 연말 정도 봤더니 미국이 금리 많이 내리고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많이 내린다더라 혹은 벌써 아파트 대출 금리가 뭐 지금 한 4%, 4.5% 정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4.5에서 4.5, 4% 중반? 어떤 정책자금, 국가에서 빌려주는 뭐 보금자리론이라든가 디딤돌 대출, 특례 그 신생아 대출 이런 거는 이제 1%, 1.6에서 한 3% 정도 나오지만 일반 시중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으려면 4%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시중 은행에서 뭐 한 2.5%, 3%까지 낮아졌어. 그러면은 집 사기 좋아진 거죠. 근데 집값도 좀 조정을 받았어. 그럼 완전 좋은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하셔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졌는가 그리고 혹은 집값이 낮아졌는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겠죠. 적어도 둘 다 되면 좋고 적어도 하나는 돼야죠. 집값이 한 1.6 더 떨어졌어 지금보다. 아니면 금리가 한 1% 이상 확 떨어졌어. 그것도 아니면 우리나라 경제가 호황이 와서 야 이제 경제 위기 지나갔고 이제 막 다시 잘 될 것 같아. 뭐 내 연봉도 좀 올려줘.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폈잖아요. 근데 소득이 늘어나는 거예요. 최소치가. 그런 정책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은행 대출 금리는 막 4.5%인데 주택담보대출 30년 받으면 30년 기준입니다. 근데 정부에서 신상화 대출 말고 그냥 지금 빚내서 집 사라 경기 부양해야겠다 하면서 그냥 무주택자분들한테 그냥 뭐 보금자리론 작년처럼 특례 보금자리론 한다고 한도 9억까지 아파트 사면은 2.5% 해주겠다. 그러면은 시중금리가 낮아도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20억짜리 집 살 때는 이게 안 되죠. 9억 이하 집을 산다고 하면 이거 받아서 사면 좋겠죠. 서울 전체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높지만 실질적으로 나는 낮으니까 이런 특례를 받으니까 이렇게 싸게 사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신호가 있으면 내 집 마련을 좀 적극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다. 가 있고요. 반대로 이런 신호가 있으면 폭락이 올 수도 있을까 기다려라 하는 신호는 미국에서 금리를 급격하게 인하를 하는데 미국의 경제가 안 좋다거나 어떤 버블이 터졌다거나 세계에서 전쟁이 난다거나 뭐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한다거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요즘 유럽도 뭐 군대를 보내겠다면서 뭐 확전이 될 수도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지정학적인 변수 혹은 우리 북한과의 관계에서 어떤 중대한 변수가 있다거나 그렇게 해서 굉장히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경제가 안 좋아졌을 때 중국이 더 경제가 안 좋아서 막 더 침몰하고 우리나라는 막 부도가 늘어나고 4월 총선 지나고 나서 태영건설 부도나고 요즘 말이 나오는 롯데건설도 위험하다는 설이 있던데 그런 대형 대기업도 정말 부도가 나고 워크아웃 가고 그런 PF 대출을 정부에서 터트릴 때 혹은 막을 수 없어요. 터트리고 싶지 않아도 그런 중대 변수가 터진다면 내 집 마련을 최대한 미루는 게 좋겠죠. 우리가 돌이켜보면 2008 금융위기나 IMF 특히 IMF 같은 경우에는 강남이나 뭐 강북 어디 핵심지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짧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참고로 IMF가 97년에 왔잖아요. 96년 12월에 99년부터 서울 아파트 가격 올랐습니다. 1년 정도 짧게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나게 큰 경제 위기나 어떤 외부 여건이 안 좋으면 부자분들도 집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경우라면 상급지가 내려올 확률이 높겠죠. 하급지도 내려가겠지만 이쪽은 이미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하락폭이 적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상급지를 노리는 분이면 이런 기회 때 기다리는 게 무조건 좋죠. 여기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게 최근에 있었던 게 2022년 한 10월에서 2023년 한 2월 정도까지의 서울 상급지 장이었습니다. 그때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야 미국이 금리 뭐 기준금리 7%까지 올린다. 더 올릴 수도 있다. 이제 더 이상 저금리 시대는 오지 않는다 하면서 공포에 휩싸여 가지고 다들 싸게 팔았잖아요. 상급지들도.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신호가 있다면 기다려 봐야겠죠. 그때를. 반면에 여러분 생각할 때 뭔가 속 시원한 게 안 나와. 정부가 뭐 신생아 대출하면서 집값 조금 대출해주고 스트레스 DSR 한다고 하면서 대출 못 받게 좀 묶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뭐 PF 대출 터진다 하는데 무슨 대형 건설사 부도 났다는 얘기는 잘 안 나오고, 위기만 있다고는 얘기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서울에 집값 떨어진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강남 잠실 뭐 용산 아니면은 뭐 저기 반포 방배동 강동구 나가서 분당 별로 안 떨어져. 조금씩 떨어지거나 유지가 돼. 그 다음에 서울의 핵심 내가 청약 넣고 싶은 중심 지역 서울 아파트는 미분양이 안 나. 적어도 완판이 돼. 미분양 나는 건 서울 외곽에 비싸게 분양한 애들만 나. 그러면 애매하잖아요. 지금 같은 상황이죠. 이런 경우에는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거나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유지가 되거나 서서히 2, 3년에 걸쳐서 서서히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신호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